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11장 Internal Convective Condensation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컨덴세이션이 관 외측 혹은 벽면에서 발생하는 External Condensation이 있고요. 지금 오늘 설명하는 것처럼 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응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풀 보일링 다음에는 뭐 External Condensation, 흐름이 없는 Condensation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가 보통 일반적인데요. 지금 어차피 Forced Convective Two-Phase Flow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Convective Boiling에 이어서 우선은 Internal Convective Condensation을 하는 게 좀 순서에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순서를 바꿨는데요. 물론 이제 11장을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우리가 External 혹은 유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컨덴세이션, 물론 뭐 유동이 매우 낮은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의 컨덴세이션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11장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응축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뭐 이제 플로우 패턴, 유동 양식이라든가, 물론 앞에도 타이틀 앤 듀플로 맵이라든가 수평 유동일 때, 다음에 이제 수직 유동일 때는 헤비된 로버츠 맵 같은 걸 배우긴 했는데요. 조금 더 특화된 이와 같은 인터널 컨벡티브 컨덴세이션에서 보다 특화된 어떤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넛셋이 이 수직 평판에 대해 가지고 이 컨덴세이션을 모델링을 했듯이 이 흐르는 이 수직관에 있어 가지고 응축이 발생을 할 때 우리가 뭐 늘 하듯이 어떤 뭐 질량 보존 법칙이라든가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모멘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우리가 뭐 더 정말 열심히 좀 개선을 하면 그 리퀴드 필름 내에서의 뭐 온도 분포도 우리가 구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까지 리퀴드 필름에다가 작은 미소 최적을 잡아가지고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리퀴드 필름의 thickness라든가 혹은 그 필름 thickness하고 리퀴드 필름의 thermal conductivity를 이용해가지고 뭐 대류열 전달기에서 H 값을 구한다라든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 특징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열교환기, 특히 이제 컨덴서를 설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어떤 그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뭐 물론 컨덴세이션 관내측을 하고 그거에 맞는 상관식도 개발을 하고 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투페이스 플로우, 인터널 컨덴세이션, 특히 컨벡티브 컨덴세이션에 있어가지고 이 H값 혹은 압력 강화에 대한 다양한 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좀 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상관식을 잘 활용하고 이해하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실제 열교환기 설계, 특히 응축기 설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때는 뭐 입실론 열교환기 설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입실론 NTU법을 쓰든 뭐 LMTD법을 쓰든 UA 값이 필요할 텐데요. 그 UA 값은 이와 같이 상변화가 발생할 때 이 관 안쪽에서의 그 열전달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널리 쓰이고 많이 쓰이고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공하는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꼭 잘 활용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많은 다양한 이 믹스처 혼합물들에 대한 응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혼합냉매죠. 뭐 예를 들어 R410A라든가 아니면은 뭐 R407C 뭐 이와 같은 냉매들도 다양한 냉매를 혼합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와 같은 뭐 냉매 분야가 아니라도 산업 분야에서도 이렇게 서로 끓는 점이 다른, 서로 응축 온도가 틀린 두 가지 물질을 섞어 가지고 이 컨덴세이션이나 보일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지금 응축이나 증발이 발생할 때 이 같은 믹스처가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정의를 좀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X 해시라든가 Y 해시라든가 듀 포인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보일링 포인트라든가 듀 포인트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잊어먹었는데요. 버블 포인트라든가 듀 포인트, 그렇죠? 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버블 포인트라든가 듀 포인트, 이와 같은 용어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정의들을 조금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챕터 11 Internal Convective Condensation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슬라이드가 컨덴서죠. 그래서 이와 같이 Internal Convective 이 컨덴세이션의 응용 분야로서는 컨덴서를 둘 수 있는데요. 뭐 다양한 컨덴서들이 있죠. 뭐 쉘 튜브 타입도 있고, 이와 같은 핀드 튜브 타입도 있고요. 뭐 서펜틴 타입도 있고, 어쨌든 크로스 플로우 히트 익스체인저고요. 뭐 이중관식 열교환기도 있고, 플레이트 타입 히트 익스체인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열교환기 타입들이 있는데, 응축이 발생하는, 관 안쪽에서 응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번 11장에서의 내용이 대부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건도가 뭐 슈퍼 히티드 베이퍼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기체 상태의 작동 유체가 들어와 가지고, 물론 이렇게 얘는 이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각각 이렇게 분지가 돼 가지고 이 하나로 모여 가지고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다양한 핀들이 있고요. 이 핀을 통해 가지고 열을 이 플루이드, 관 안쪽으로는 플루이드로부터 열을 뺏어서 이제 제거해 주는 거죠. 자, 밑에는 대표적인 핀드 튜브 히트 익스체인저죠. 여러분들 뭐 에어컨디셔너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실외기에 장착된 그러한 열교환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컨덴싱 가스, 또 이제 뭐 이게 가스 상태죠. 가스 상태의 뭐 냉매가 됐든 뭐 유체가 됐든 들어오면 점점 이 관을 지나가면서 응축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리퀴드가 대부분이죠. 응축이 되는 쪽을 통해서 리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크로스 플로우 히트 익스체인저다 보니까 이 전체 유동에 이와 같은 수직 방향으로 다른 작동 유체가 흘러서, 뭐 공기라면 공기가 흘러가지고 열을 제거해주는 그런 장치의 컨덴서죠. 이성이동 양식은 이미 10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이거는 수평 유동으로 되어 있어요. 수평 유동으로 되어 있고요. 입구 쪽에서는 퀄리티가 1이니까 이제 슈퍼 히티드 베이퍼죠. 이 과열 증기 상태의 작동 유체가 뭐 튜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점차적으로 열을 바깥쪽으로 뺏기면서 응축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게 리퀴드 필름이 이제 관 주변에 형성되고요. 애널러 플로우가 먼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슬러그 플로우가 나타나고 나중에 버블리 플로우가 돼서 완전히 리퀴파이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일링의 반대죠. 보일링은 건도가 서브쿨부터 들어오는 거죠. 서브쿨로 들어와서 버블리 플로우가 됐다가 슬러그가 됐다가 애널러 플로우 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증발 현상이고요. 이와 같은 컨덴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애널러 플로우로 됐다가 슬러그 플로우로 됐다가 버블리 플로우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와 같은 수평 유동에 있어 가지고 어느 유동 양식에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플로우 패턴 맵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책에는 베이커스 맵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 베이커스 맵은 수평 유동에 있어 가지고 이 응축이 발생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맵인데요. 가로축이 mass flux, 건도, 그 다음에 psi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g, mass flux, 건도, 람다라는 값이 되어 있는데, 이 psi하고 람다는 우리가 saturation 온도만 알면 구해낼 수 있는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psi하고 람다 값을 찾으면 가로축과 세로축을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을 읽어서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애널러 플로우인지 아니면은 뭐 버블리 플로우인지 아니면 슬러그 플로우인지를 이 맵에다가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하나의 예로 R134A 냉매죠. 대표적인 이제 그 HFC 냉매인데요. 염소가 빠진, 염소가 오존층 파괴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염소가 빠진 대표적인 냉매인데요. 수평 유동에서 압력이 1.6MPa일 때 질량 유량이 이와 같이 500, 200, 질량유 속이죠. 질량유 속이 500, 200, 100일 때 한번 유동 양식 선도를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mass flux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화 온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mass flux하고 포화 온도가 주어져 있고, 건도를 임의로 1부터 이제 줄여가는 거죠. 0.9일 때 한번 해보고 0.8일 때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점들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찍은 점들을 연결하면 그 커브가 바로 이 호리젠 수평관에서 응축이 발생할 때의 어떠한 패턴을 그려서 응축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듯이 이제 mass flux가 500인 경우하고 mass flux가 200인 경우하고 mass flux가 낮은 경우하고 어떤 유동 양식을 그려서 나타내는지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실험실에서 R134 해가지고 굉장히 그 reduce pressure가 높은 데에서 우리가 응축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mass flux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떤 유동 양식을 현재 띄고 있는지, 물론 이 베이커스 맵이 절대적으로 다 완벽하게 예측하지는 않지만 널리 쓰이는 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다양한 그 이상유동 양식, 다양한 그 열전달 계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들어가기 전에 선행 연구자들이 수학적인 좀 모델링을 해서 H값 혹은 물론 너셋이 한 것처럼 그 액막의 두께, H값 그런 거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어널리틱하게 이와 같은 응축이 수직관에서 응축이 발생하는 모델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컨덴서 설계라든가 열기관기 설계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론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엔지니어로서 아나니프 모델이라든가 사또, 그 다음에 솔리만, 트라비스, 사하첸, 여기는 내가 강의하고 있는데 모델도 사실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모델을 익혀서 그 상황에 맞는 그 현재 작동 유체라든가 다이아미터라든가 아니면 mass flux 영역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상관식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거에 앞서가지고 간략하게 우리 10장에서 two-phase flow 모델, annular flow 모델 했듯이 이와 같이 그 응축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모델을 잠깐 살펴봅시다. 많은 부분 조금 생략을 했어요. 이게 지금 그 왼쪽 그림을 좀 보면 이게 응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schematically 그 좌표하고 그 다음에 그 liquid film 벽면 이런 식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수직에서 위에서 아래로 지금 유동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튜브의 이 크기는 D로 이렇게 다이아미터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도 마찬가지로 중심부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G 좌표로 되어 있고요. 중심부에서 튜브 벽으로 가는 건 R이라는 좌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속도도요, 이 아래 방향으로 이 튜브 중심의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게 U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벽면으로 향하는 게 V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서 이 shear 스트레스는 타우 i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리퀴드 필름, 응축수죠. 이건 응축 리퀴드 필름이에요. 응축수의 두께를 델타. 그리고 y는 왼쪽 벽면으로부터 왼쪽 벽면에서의 오른쪽 벽면으로 가는 벽면으로부터 출발점으로 이거 y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ravitational force의 direction은 아래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물론 여기가 g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이 이제 dz 이런 크기가 좀 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모델링을 했냐? 그럼 모델링의 최종 목적은 뭐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너셋이 예전에 수직 평판에서 델타를 구하고요, 리퀴드 필름의 thickness를 구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열전달 계수를 구하듯이 이것도 목적은 마찬가지예요. 그 응축수 리퀴드 필름의 thickness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대류열 전달 계수 H 값이 대략 얼마나 될 것이냐,
그거를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그 수직 평편하고 좀 틀리죠. 수직 평편하고 좀 틀리고 이제 이거 원형관이고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틀린데요. 기본적인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조그만한 리퀴드 필름 내에 리퀴드 필름 안에 조그만한 사각 이 컨트롤 볼륨을 잡았는데요. 이 컨트롤 볼륨에다가 이게 바로 뭐 아주 작은 미소 최적이죠. 우리 교재는 미소 최적인데요. 미소 최적에다가 모멘텀 이퀘이션을 적용했어요. 그다음 모멘텀 이퀘이션을 적용해서 물론 모멘텀 이퀘이션을 적용하고요. 우리가 델타를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데요. 모멘텀 이퀘이션 델타를 구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에너지 벌크한 에너지 이퀘이션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질량 보존 법칙도 당연히 계산이 됩니다. 벌크한 에너지 이퀘이션이 계산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지금 사각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리퀴드 필름 내에서의 모멘텀 이퀘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슬라이드 식에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여기서 델타 이제 리퀴드 필름 thickness를 구해내는 거죠. 리퀴드 필름 thickness를 구해내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리퀴드 필름 thickness를 구하는 이런 4차 방정식이 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다른 것들이야 여러분들 익숙한 걸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Z는 뭐 물론 지방의 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 프라임 G 프라임 LV 이것도 정의가 우리 뭐 학부 때부터도 배웠지만 이 싱글 페이스에서의 잠열과 이 열전달 현열과 그 다음에 투 페이스의 현열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고려하는 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 러브 스타 이게 이제 오늘 좀 생소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 러브 스타는 fictitious wave density라고 해요. 뭐 fictitious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그런 거죠. 가상의 wave density인데요. 정의 자체는 이와 같이 러브 V 스타 G는 러브 VG 마이너스 4타워 I분의 D 마이너스 2델타 마이너스 EXT G제곱의 러브 VD 마이너스 2델타에 DXDG가 있는데요. 물론 이 DXDG 값을 우리가 예측해내는 것은 뭐 에너지 이퀘이션을 통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열을 뺐으니까 이 뺏어가는 균일하게 열을 뺏는다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이 길이에 따른 건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겠죠. 여기서 에너지 방정식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 식을 계산해내는 거는 애널러 플로우 모델에서 델타를 구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있어가지고 그 시어 스트레스 값을 이와 같이 모델링을 또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애널러 투 페이스 플로우의 애널러 플로우 모델 했을 때의 계산법과 상당히 유사하게 우리가 따라가면 이 델타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모델은 우리가 라미나 플로우에 좀 한정을 했어요. 라미나 플로우 터뷸런스가 아닌 라미나 플로우에 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델타 값을 찾아냈고요. 이 델타 값을 찾아내면 물론 이 KL과 델타를 이용하면 우리가 대류열 전달 계수 H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리퀴드의 더멀 컨덕티비티를 이렇게 구한 델타로 나눠가지고 대류열 전달 계수 H 값을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라미나 플로우 조건에 있어가지고 이 리퀴드 필름의 모멘텀 이퀘이션과 러프한 에너지 이퀘이션 그리고 이 질량 보존 법칙 뭐 우리가 환상류 애널러 플로우 모델 할 때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델타 값과 H 값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모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달리 실제로 이제 터뷸런스 플로우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물론 리퀴드 필름도 이제 터뷸런스 플로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퍼 코어도 터뷸런스 플로우가 될 때 이 그림에서 보듯이 리퀴드 필름에 대해서도 터뷸런스 이와 같은 베이퍼 코어의 유동도 이제 터뷸런스가 될 때는 우리가 기존에 적용했던 식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적용했던 모델과는 조금은 더 어드밴스 해가지고
바운더리 레이어 어널리시스를 했어요. 바운더리 레이어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층 내에다가 에너지 보존 법칙, 모멘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온도장을 어떻게 하면 조금 풀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온도장을 풀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라미나 플로우 모델에서는 에너지 이퀘이션을 굉장히 심플하게 dx, dg만을 계산하기 위한 환상유에서 이 모델과 같이 심플하게 이제 연류속하고요. 연류속을 통해 가지고만 Q0, 연류속을 통해서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에너지 방정식을 적용했다면 이와 같은 난류 상태에서는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u dt dx, v dt dy,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더멀 디퓨지버티죠. 알파 TL, 그 다음에 더멀 디퓨지버티, 리퀴드 플러스 입실론 h의 라운드 t, 라운드 y와 같은 그 에너지 방정식을 그 리퀴드 필름 내에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생소한 정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입실론 h라는 값은 eddy diffusivity for heat이라고 해요. 물론 입실론 m은 우리가 그 eddy diffusivity였죠. 이거는 flow에 있어가지고 eddy diffusivity for flow, 유체 유동에 있어가지고의 eddy diffusivity라고 하면 입실론 h는 eddy diffusivity for heat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정의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정의를 살펴보면 이 eddy diffusivity for flow를 eddy diffusivity for heat으로 나누는 그 값을 turbulent Prandtl number라고 해요. 그래서 PRT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시는데 이거가 바로 turbulent Prandtl number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 에너지 이퀘이션을 통해서 에너지 이퀘이션을 풀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열전달 계수를 계산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조금 더 심플하게 풀기 위해 가지고 이 컨벡션 텀, 리퀴드 필름에 있어서의 컨벡션 텀보다는 이 제트 방향으로의 이 리퀴드 필름의 이와 같은 컨벡션 텀에 의한 열전달보다는 열전달적인 측면에서요. 이 제트 방향으로 이 디퓨전에 의한 열전달이 상당히 도미넌트하다라는 그런 가정을 써가지고 조금 더 문제를 수월하게 해가지고 이 두 항을 제로로 했어요. u dt dx 하고요, v dt dy를 0으로 놨어요. 물론 이건 하나의 가정이죠. 방금은 열전달적인 측면에, 물론 터블런스니까 유동은 굉장히 강하지만 열전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플로우가 흐르는 방향보다는 플로우의 수직한 방향으로 열은 출입이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앞에 두 항을 제거를 했는데요. 이 두 항을 제거하면 뭐만 남아요? 바로 이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hermal diffusivity liquid 플러스 eddy diffusivity for heat에다가 dt dy 값만 이렇게 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해주고 0부터 그 리퀴드 필름까지, 지금 리퀴드 필름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 에너지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해서 적용을 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열전달 계수분의 KL은 0부터 델타까지 인티그레이션 1 플러스 리퀴드 프렌틀 넘버하고요. 그 다음에 터블런트 프렌 넘버 곱하기 eddy diffusivity for flow 나누기 리퀴드의 이거는 비스카시티죠. 키네마틱 비스카시티 분의 dy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h 값을 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목표인데요. 이 h 값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뭐 리퀴드 프렌 넘버라든가 이와 같은 다양한 값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유동을 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리퀴드 필름에 해당하는 그 영역에 있어 가지고 또 이제 모멘텀 이퀘이션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뭐 입실론 m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렌틀 넘버 l이라든가 뭐 프렌트 터블런스 프렌 넘버라든가 이런 값들을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h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식은 이와 같이 심플하지만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 가지고는 이와 같은 모멘텀 이퀘이션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요. 이 같은 모멘텀 이퀘이션을 또 풀다 보니까 뭐 dp, dg 우리가 이거 익숙하게 많이 했었죠.
이 거리에 따른 압력 강화, 우리가 환상 애널러 플로우 모델에서 했었고요. 뭐 이 텀은 뭐 gravitational term, 뭐 acceleration term, frictionation term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kinematic viscosity 하고요. 그 다음에 그 eddy diffusivity for flow 이런 값들은 어떤 물론 우리가 어떤 값을 조금 줄 수가 있겠죠. 어떤 모델에 의해 가지고 값을 준다든가 계산을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eddy diffusivity for flow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모델로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입실론 m은 폰 칼만스 믹싱 랭스라고 하고 있는 L의 제곱에다가 du, dy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폰 칼만 믹싱 랭스는 폰 칼만 컨스턴트에다가 이 y는 벽면으로부터 이 거리죠. 그래서 우리 책에 다양한 이 개수들 값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이 카파 폰 칼만스 컨스턴트 카파는 0.4로 놓고요. 그래서 이 폰 칼만스 믹싱 랭스를 구하고요. 믹싱 랭스하고 du, dy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입실론 m을 구할 수 있고요. 입실론 m은 우리가 이 프렌틀 넘버 터블런스 값과 입실론 m을 이용하면 우리가 입실론 h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프렌틀 넘버 터블런스 값이 어느 정도 값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실론 m을 구하고요. 입실론 m을 구하고 그 값을 통해서 입실론 h를 구하고 입실론 h 값을 집어넣고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h 값을 산출해내는 아주 복잡하고 지루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쭉 한번 이 교재를 봤을 때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다 보면 또 구체적으로 또 문제를 또 풀다 보면 좀 어려움에 좀 봉착을 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첫 번째 식에 있는 바와 같이 그 리퀴드 필름의 에너지 이퀘이션을 적용을 했고요. 에너지 이퀘이션 중에서도 그 diffusion term, 이 y 방향으로 이 에너지 전달에 초점을 둬서 이 식을 인티그레이션 해서 최종적으로 h를 구하고 인티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변수들은 모멘텀 이퀘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폰 칼만의 터블런스 모델이죠. 믹싱 랭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유체가 이 덩어리들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하는데 그 플럭추에이션 하는 최대값과 최소값 길이로 치자면 그 플럭추에이션 하는 그 범위를 우리가 믹싱 랭스라고 하는데요. 믹싱 랭스에 대한 모델링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h 값을 산출해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물론 터블런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플럭추에이션이 많이 생기죠. 유체라고 하는 것은 그 쉬어 스트레스에 잘 못 견디죠. 그래서 분자하고 분자들 사이 물만 해도 수소결합으로 돼 있는데 쉬어 스트레스, 쉬어 포스 좀 자꾸 잘 떨어져요.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 플럭추에이션 하는 게 그 유체가 이제 덩어리처럼 이렇게 지어가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그거가 위로 올라가나 아래 내려가나 그 거리를 우리가 믹싱 랭스라고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단순하게 좀 풀어보려고 이 모델을 세웠고요. 그와 같은 그 유체가 이렇게 덩어리져 가지고 위아래로 가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얘가 쉬어 스트레스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그쪽으로 해서 발산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디서페이션을 시켜주는 주 에너지를 디서페이션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순차적으로 잘 라미나 플로우처럼 흘러가면 좋은데 얘가 이제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니까 유동을 잘 못 흐르게 하는 그 비스코스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디서페이션 역할도 하고 이제 그런 난류에 있어서는 그런 역할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h 값이 liquid Frentel number, liquid Reynolds number, Lockhart Martinelli 파라미터, Reynolds number 수로 유도가 돼요. 그러니까 방금 이 바운더리 레이어 어널러시스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지금 바운더리 레이어 어널러시를 적용을 해가지고 h 값을 구해보면 여러분들한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로카르트 마티넬리 파라미터하고 레이놀스 수하고요.
레이놀스 수하고 프렌트 수의 함수로 됐는데 이 식을 그대로 이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도출된 주요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모델이 바로 트라비스 모델이에요. 트라비스라고 하는 연구자는 이와 같은 바운드리 레이어 어널러시스를 통해서 얻은 기본적인 중요한 파라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모델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3절은 이제 좀 더 지금 같은 그 어널러틱한 그 모델의 장점이 어디 있는지 알겠죠. 결국에는 이 어떤 현상을 내가 모델링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파라미터를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이 어떤 힌트를 주는 그게 바로 이제 수학적 모델링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그 파라미터를 찾은 후에 실험 데이터하고 잘 일치시켜 가지고 그 관계식을 찾아내는 그게 일반적인 수순이에요. 그래서 11.3절에 다양한 모델링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아나니프 모델, 뭐 사또, 솔리만, 트래비스, 사하, 첸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뭐 지금 책에서 어떤 모델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교재에서 그 적절한 모델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제일 적절하다는 얘기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예측하고 싶은 조건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예를 들어서 질량 유속도 좀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작동 유체도 좀 비슷하게 적합하고요.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만든 모델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와 같은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첸 모델이 있는데요. 첸 모델 굉장히 적용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첸 모델만 잠깐 한번 살펴보면 11.40과 같이 이렇게 첸 모델이 나와 있는데요. 첸 모델은 여기 그 너센 넘버 LW가 있는데 LW는 라미나 웨이비 플로우 하고요. 그 다음에 너센 넘버 T 터블런트 필름 플로우에 각각 너센 넘버를 N1승과 N1승해서 1 나누기 N1승 이와 같은 식으로 모델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라미나 웨이비의 너센 넘버는 그 레이놀스 수에 관한 함수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터블런스 플로우의 너센 넘버는 이와 같이 또 이제 터블런스 플로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조합해 가지고 N1 값 혹은 뭐 최근에 좀 업데이트를 한 것 같아요. 그 11.12와 같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요. 11.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N1과 N2 값을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찾거나 결정을 하면 이 첸 모델을 적용해서 이와 같은 내부적으로 흘러가면서 응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류열 전달 계수 H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첸이 또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제공을 했네요. 그래서 이 너슨 넘버 X가 너슨 넘버 0 하고요. 너슨 넘버 ST로 표현되는데요. 너슨 넘버 ST는 또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이 인터페이스의 시어 스트레스 스타가 또 표현이 돼가지고 좀 한참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한참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차분히 따라가 보면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성취감을 느껴요.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 성취감을 느끼면서 대류열 전달 계수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첸 모델하고 그 다음에 그 웨다라는 분이 테스트한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에서의 시어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굉장히 대류열 전달 계수가 증가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시어 스트레스가 10, 40, 70, 120, 200, 300. 그 얘기는 뭐냐면 리퀴드하고 베이퍼의 벨라시티의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시어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얘기는 리퀴드하고 베이퍼의 벨라시티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열 전달 계수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 열 전달 계수가 변화하는 값을 첸 모델이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한 30분 가까이 찍었는데요. 이와 같은 예제도 있어요. 11.3 보면 스팀이 247kPa에서 horizontal 튜브
그러니까 2cm를 가지고 있는 horizontal 튜브 내에서 응축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럴 때 mass flux는 200이고요. 건도가 0.7이고 world temperature가 100도씨일 때 그 다음 모델을 써서 대류열 전달 개수를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트라비스 모델, 사하 모델, 분코엔 크루즐린 모델을 써가지고 이와 같은 조건에서 대류열 전달 개수, 응축 대류열 전달 개수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하 모델, 뭐 혹은 분코 앤 크루즐린 모델, 트라비스 모델 한번 적용을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그 모델에 따라 가지고 대류열 전달 개수, 응축 대류열 전달 개수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미니 채널, 지금 보여준 11.3절에 뭐 아나니프 모델이라든가 뭐 사또 모델, 솔리만 모델, 트라비스 모델, 사첸 모델,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모델들은 상당히 다이아미터가 큰 상태에서 뭐 수센치 혹은 뭐 작게는 뭐 1cm 이와 같이 다이아미터가 비교적 큰 관에서 만들어진 상관식인데 요즘에는 굉장히 그 작은 관들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같은 마이크로 채널 같은 작은 관일 때는 또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한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이 같은 마이크로 채널 내에서 이산화탄소를 흘려가면서 이 실험을 하고 그 실험 데이터하고 기존 모델을 비교해보고 기존 모델이 예측도가 상당히 떨어지면 이 마이크로 채널의 그 특징을 감안해가지고 기존 모델을 모디파이를 한다라든가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든가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했어요. 어쨌거나 이와 같은 마이크로 채널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이 변수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본드 넘버. 본드 넘버는 서피스 텐션과 그 다음에 부력의 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웨버 넘버, 리퀴드의 웨버 넘버나 리퀴드의 베이퍼의 웨버 넘버, 이와 같은 웨버 넘버나 본드 넘버가 이 마이크로 채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 사이즈가 작은 채널에 있어서의 응축 열전달 개수를 예측할 때는 방금 전에 보여준 솔리만이라든가 사하라든가 사또, 그 다음에 트라비스 모델보다는 최근에 개발된 모델을 적용하는 게 상당히 정확하게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토픽은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더 찍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은 이 관 안쪽에 있어서 응축 열전달이 발생할 때 이 대류열 전달 개수를 예측하고 모델링하는 거를 쭉 나타냈고요. 여러분들은 모델링을 잘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익혀야 돼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 나가거나 사회 나가서 취업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훨씬 더 프랙티컬하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